이란이 요르단 기지를 공격해가 미국이 그 중동에 가지고 있는 군사 물류 기반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쿠웨이트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군하고 같은 편을 쓰면 이제 너가 멸망한다. 쿠웨이트에 이제 담수화 시설 6곳 중에서 2곳을 심각하게 손상해가 완파를 했거든요. 미국이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때리는 표적 선정 자체가 미친 전략이라 할 수도 있고 좀 바보 같은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걸 빌미로 걸프국의 담수 시설 보복 타격 명분을 준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정학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누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이란 재개전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처음부터 MOU 자체가 좀 위태로웠죠. 그래서 6월 17일,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서명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MOU죠. 의 내용은 몇 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5조항, 즉,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관리권을 이란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동결 자산을 반환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을 명시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을 철군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MOU가 아무리 무슨 조약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협상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정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기술팀이 대규모로 와서 외교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적극적인 협상 방식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행 가능성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이거는 협상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서클을 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걸 깨는 것은 우선 미국에 있는 네오콘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인데 이 두 세력이 사실상 같은 몸통의 이제 다른 조직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그만뒀죠. 사실상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이란에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명을 했겠습니까? 지키지도 않을 게 뻔한데 서명한 것은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도 미국이 이걸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그 잠시 잠정적으로 이제 MOU를 맺고 한 1, 2주일 이렇게 신뢰가 있는 기간을 활용해가지고 그 사이에 봉쇄로 묶여있던 원유를 아시아 시장에 대량으로 방출했습니다. 한 2천만 배럴 이상.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부족 물자를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확했던 걸로 확인되죠. 그리고 이제 재개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미국이 MOU 5조를 일부러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이란이 관리하기로 했는데 이란은 오만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로 그 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제 MOU상은 이란이 관리하기로 돼 있는데 오만이 관리하는 오만 해안 분야 이쪽을 오만한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다리를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비틀어가지고 그 오만 해안을 이제 우회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안전 항로를 개설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조선들 보고 여기로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란이 그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죠. 그래서 통과한 배들 다 격침됐습니다. 격침되거나 이제 거의 배를 못 쓰게 됐죠. 그래서 그걸 핑계로 미국이 재공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은 7월 7일부터 이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이 한 8일째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 3.0이라고 그러죠.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게 1.0이고 2월 28일에 있었던 게 2.0이고 지금 3.0으로 된 게 이제 오늘로 우리 날짜로 따지면 9일째가 됐겠군요.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까지 한 몇 달 동안 제한전이었다가 이게 이제 전면적인 소모전으로 이행하는 분기점을 진입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매일매일 서로 간에 공격하는 것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습의 지리적 범위도 호르무즈 연안에서 이제 남부 유전지대로 또 테헤란 인근으로 서부 국경에 있는 교량이나 철도로 계속 이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때 이제 반격을 하는데 걸프에 있는 미군 기지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범위나 무기 체계급이 계속 높아지면서 확전 신호를 반복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의 구조적인 제약은 미국은 이제 정밀 유도 무기 재고가 소진되어서 계속 이제 이란 쪽 가까이로 비행기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비행기가 두들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략 비축류도 이제 고갈됐고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다가 이란한테 두드려 맞은 배인데 격침됐죠. 사실상 이게 깔아앉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란의 반격은 국가별
표적 유형들 어떤 영향을 네, 걸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반격을 할 때 과거에는 이란이 비례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비례도 한 배, 두 배 이렇게 1.5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고 이제 엊그제도 지난 금요일 날 이미 MOU는 다 포기했고 토요일 날인가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이란은 그 미군 기지들 사실 10군데거든요. 공격하는 지점이 10군데인데 그 국가마다 다른 표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르단이 가장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이제 미국 자산들이 그 걸프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좀 불안하고 그 전에 많이 두드려 맞았으니까 휴전 기간 동안에 빼가지고 이제 요르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공격하고 있는데 무아파크, 살티,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 여기에 F-35나 패트리어트가 다수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요르단강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가까운 데 있죠. 최근에 대당 뭐 7억 5천만 우리 돈 1조 이상 하는 뭐 그레이글, 트라이턴 무인정찰기 이런 것 램프들이 또 파괴되고 FA-18이나 EF-18 이런 EF-18 전자전기 그라울러거든요. 이런 램프가 피해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항공기가 맞았는지 안 맞은지는 아직 모르고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항공기가 있었던 자리가 파괴됐으니까 좀 뭐 완전히 격파되진 않아도 상당히 데미지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으로 이제 그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이것을 패트리어트 요격을 하는 영상이 이렇게 공개되는데 보니까 8차례 연속 8발을 쏘았는데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90초 동안 8발을 쏘았는데 그래서 이란이 보낸 미사일이 패트리어트로 되지 않는 정예급인 세질2 고체연료 미사일까지 투입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센트컴 미국 중부사령부에서는 피해 없다고 발표했지만은 이제 트라이턴이 이제 굉장히 고가의 이제 무인기거든요. 이것을 키프로스로 철수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없어도 운영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최근에 요르단 내 미군이 2명 사망했고 1명은 이제 실종 상태고 그리고 나중에 6, 7명 정도가 여기서 8명 어떤 보도로는 12명 정도가 다친데 그중에 6명은 거의 유독 상태고 나머지 6명도 상당히 크게 다쳤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보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요르단의 폭격한 장면입니다. 폭격한 영상이 원체 많은데 지금 여기 중요한 것들은 여기들이 이제 다 비행 행어들 그러니까 경락고 같은 데를 때렸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때렸죠. 그리고 여기는 헬리콥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때렸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나사 파이어맵이라는 위성인데 위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빨간 네모로 된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났다 이런 걸로 이제 잡힐 정도로 큰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15가 있었던 경락고도 피해가 있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은 이란이 요르단 기지를 공격해가 미국이 그 중동에 가지고 있는 군사 물류 기반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대피 경고를 했는데 요르단 당국은 또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 좀 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 요르단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제 아카바 국제공항이나 아카바 항구에 대피령을 내리고 미국 시민들이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내렸는데 어째 보면 어차피 이제 그것을 군사 지원의 거점으로 삼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할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르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국내 공황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요르단이 그렇게 크게 맞지는 않았거든요. 가끔 이제 한두 발 날라오긴 했지만 주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르단으로 오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제 요르단은 미국 편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국한테 매수가 돼가지고 매년 15억 달러 원조를 받거든요. 이제 작은 나라니까 그 돈도 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받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가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좀 피해가 있더라도 일단은 뭐 이런 대피 요청 이런 걸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경보를 발령했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르단 국민들이 동요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반응하고 있는 이런 혼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이제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피해를 줬는가 하니까 요르단에 이제 4개 내지 5개 기지를 이제 미국이 운영하고 있고 3,000명에서 4,000명 병력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때려가지고 미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 죽고 1명 이제 실종 상태고 그리고 10여 명 다른 사람들 그보다 훨씬 많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뭐 항공기나 블랙호크 헬리콥터나 이런 블랙호크가 이제 주력 유틸리티인데 그런 것들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 사실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나 아즈라크 공군기지는 시리아나 이라크 내 표적을 타격하는 F-15나 F-16 전투기하고 공격 드론이 이륙하는 그러니까 그레이 이글이나 이런 옛날 같은 프레디터 같은 그런 리퍼나 이런 그 공격 드론이 이륙한 핵심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쓰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비행기들 오갈 데가 없죠. 그런데 보시면 걸프 지역에 있으면 다 두드려 맞고 요르단까지 오는데 두드려 맞아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가야 되는 사실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급유기하고 요격기를 상당히 많이 거기 보유하고 있어서 미군의 주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거든요. 그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 하면 JP-8이라는 항공유를 이제 거기에서 잔뜩 들고 와서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기지가 이제 두드려 맞으면은 그게 못 뜨면은 주로 공군력으로 작전을 하는데 작전에 지장이 되게 많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이 왜 집중 표적이 됐느냐? 쿠웨이트나 바레인이나 UAE 등이 너무 취약해져 가지고 이제 사실은 협상 기간 동안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취약해 가지고 그걸 좀 옮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걸프국들은 지난 3월 달부터 한번 맞았으니까 다시 확전이 되면은 자신들이 즉각 표적화가 될 걸 우려해가지고 미군 주둔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르단은 이란이 아무리 정밀 타격을 해도 1,500km 정도 날아가야 되니까 사거리 밖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상 오판으로 확인됐죠. 이란은 그 전에 그 숨을 곳이 없다고 계속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체 선전성 메시지로 이렇게 오인하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해서 또 우습게 봤는데 실제로 3월 달에 쓰지 않았던 그런 미사일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야기하는 대로 계속 우리는 더 있고 더 좋은 무기들이 있다 한 말들이 사실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냥 블러핑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이란이 요르단 내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배경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표적 정보 제공 의혹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펜타곤 내에 강한 불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건 어째 보면 좀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팔란티하고 소위 말해서 스타링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는 첨단의 키홀 위성 정보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스타링크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전하는 그런 시스템 전부 다를 이제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장소하고 사람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란이 이제 정밀해지니까 근거도 없으면서 이란이 그렇게 할 기술이 없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도와줬을 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게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일 수도 있고 자기네들 면책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위성이 있고요. 이란도 이제 위성 항법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두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GPS를 썼습니다. 그렇다가 작년 12일 전쟁 이후에 전부 이제 베이두로 바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미국에서 주장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기술을 자기가 멋대로 쓰는데 그걸 가지고 항의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전쟁하는 사람이 저런 것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쿠웨이트입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이 공격할 때 쿠웨이트에서 소위 말해서 지대지 미사일을 쏘았거든요. 그게 미국은 지대지 미사일이 형편이 없어요. 가장 그 많이 썼던 지대지 미사일은 에이테킴스라는 건데 에이테킴스는 1980년대 기술이거든요. 그걸 이제 40몇 년 동안 쓰다가 거의 너무 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거죠. 그런 걸 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이테킴스가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지상전이니까 뭐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GPS 제밍을 하고 하니까 에이테킴스가 정확성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멀리 가니까 썼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가진 건 훨씬 더 멀리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리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에이테킴스가 거리가 이제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개량을 했는 게 이제 PRS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PRSM을
작년에 처음 전력화해가 실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크라이나 전쟁에 썼죠. 쓰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걸 이제 지금 쿠웨이트에서 들고 와서 쓰거든요. 근데 그 하이마스 발사대에서 그걸 쓰는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미사일 사거리면 멀리 가죠. 그리고 멀리 가다 보니까 탄도를 좀 성능을 줄이는 거죠. 한 90kg급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줄여가는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탄도가 그 사거리가 300km 이상 가지만 탄도 중량이 500km에 650km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쿠웨이트에서는 그래도 한 300km 닿는 거리에 이제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캐시섬이나 이란 표적의 타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이란에서는 그 쿠웨이트에 있는 하이마스 발사대를 이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 없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때리면서 그냥 때린 게 아니고 그 압둘랑 인근에 있는 KGL 병참 창고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할리버튼 계열인데 이제 디펜스 로지스틱 에이전시의 이제 계약업체인데 민간업체죠. 그런데 사실 군수품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 택배업체나 뭐 배송업체 이런 물류업체들 그런 것이 이제 국방을 잔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J 로지스틱스 이런 데서 그런 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그 물류 창고를 때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군사 장비들이 있는 거죠. 그걸 때리고 나니까 그걸 물류 창고로 쓸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물건도 많이 손상을 당하고 했으니까 이제 물류에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표적을 할 때 요르단에도 그렇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병참선의 급소를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이란에 막 때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그걸 가져오려면 또 미국에서 또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량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는데 이 KGL 병참창고는 걸프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체 물류를 제공한 아마존 물류센터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가 약 20억 달러 되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장비 창고를 때렸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망이나 이제 담수화 플랜트를 때리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90% 이상을 이제 담수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걸 때리면 이제 굉장히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그걸 쿠웨이트 같은데 두드려 맞고 이제 당국에서 국민들한테 뭐 절전을 요청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를 때렸던 무기 중에서 뭐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테 100이라는 그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걸 가지고 러시아에서 수년간 이전 요청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란에서 거부해온 자산이었거든요. 이란도 이제 자기가 언젠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이게 무기고에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못 준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란 무기고가 굉장히 깊이도 있고 질도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쿠웨이트에 때린 것은 맨 먼저 이제 미군이 운용하는 드론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MQ-9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을 지휘통제하는 지휘통제소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휘통제소에 사람들이 거의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 두드려 맞고 이 안에 아마 피해가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 미군 피해는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 뭐 UAV 지휘통제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저 때리면 거의 수십 명이 적어도 죽었을 거다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보도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 데 있는 여기가 이제 나사에서 나온 이 화재가 많이 난 그 나사 파이어 맵이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KGL 할리버튼 계열의 이제 병참 창고고 여기도 이제 그 근처에 여러 개 때렸는데 보시면은 바닷가에 이런 불이 큰 연기가 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전반적으로는 쿠웨이트에 집중을 했는데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 알살렘 공군 기지를 계속 이제 재타격을 하고 아마디항의 원유 터미널을 때리고 그리고 미 해군의 병참 급유 부두를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군이 거기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안에도 아직 못 나가고 있는 배들이나 모든 유조선이나 함정 자체에 급유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올스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쿠웨이트에 대해서 명백하게 경고 메시지를 더 이상 미군과 같은 편을 쓰면 이제 너가 멸망한다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쿠웨이트에 이제 담수화 시설 6곳 중에서 2곳을 심각하게 손상해서 완파를 했거든요. 담수화 시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만들어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산 같은 데서 하는데 저게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힘든 데다가 일단 30%를 3분의 1이 이제 물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6개 다 때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고 이제 일단 하나씩 일부러 때리는 걸 보면은 이제 쿠웨이트는 좀 답답하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제 바레인은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경보만 발령
하는데 어째 보면은 요격은 성공한 걸로 하지만 직접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바레인 소속의 이제 포세이돈이라 해서 P8 항공기가 그게 못 견디니까 사우디에 이제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로 재배치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때까지는 이제 사우디하고 UAE는 3, 4월에 전쟁할 때 빼놓고 사실상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군 자산을 다시 다른 나라 이전해 오면은 그동안에 면제한 것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참고 있다가 엊그제 한번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우디도 이제 면제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NQ9 리프, 굉장히 이제 브레드보다 굉장히 나은 그 드론이 격추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에 거의 2억 5천만 불씩 하거든요.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제 F-15도 좀 파손이 됐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격할 때 케이바르 샤칸이라는 미사일을 사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요르단 같은 거 할 때 이제 때렸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고, 이란이 주장하니까 자기 거를 거짓말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맞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패트리어트 요격 지점을 계산해 가지고 이게 무력화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8발을 동시에 8발 쏘는데도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의 방공망이 대처할 수 없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들은 거의 무용지물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발사할 수 있는 장소가 이란 남서부 산악지대만 되고 동부에서는 발사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레인에 이제 코람샤르4를 쏘았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전에는 이스라엘에만 때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걸프북에도 이걸 쏘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가들 사이에 논란이 좀 많습니다. 사거리가 굉장히 긴 것을 바레인이나 카타르처럼 가까운 데 쓰면 낭비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코람샤르 4를 쐈는지 그게 변형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바레인은 확전 신호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 5함대가 바레인에 있는데 거기에 있고, 또 바레인은 아브라임 협정 참여국입니다. 그래서 동맹에 이탈해라, 그 협정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도 볼 수 있죠. 지금 탄도미사일 30발을 동시에 발사해가지고, 기존에는 한꺼번에 한 5발 정도 했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명백하게 확전을 지표인데, 지금 이란이 쏘는 미사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과거에 뭐 미사일이 그 사이에 40일 전투하면서 한 50% 60% 썼을 거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 지금 쏘는 걸 보면 그때 10%도 안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구 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미사일 재고에 대한 정보 판단도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과거에는 좀 이렇게 안 때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때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알 우다이드 기지에 대해서 이제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여러 번 돼가지고 그 걸프 지역에 있는 이제 KR이라고 이제 연합항공작전센터는 이미 플로리다에서 작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그렇게 간 줄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그간에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때렸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은 항공작전 지휘 체계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코람샤르 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한 80개, 60개에서 80개의 자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방공 무기가 어디를 때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집속탄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이렇게 주기해가지고 있는 이런 데 때려놓으면 여러 군데 동시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가나 드론 지휘 통제센터는 다 파괴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샤이드 드론을 하는데, 이란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니까 미사일을 공격을 해요. 미사일을 공격을 하면은 그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방공 체계가 집중한 사이에 그 다음에 드론으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먼저 가면 드론이 다 떨어질 건데, 이제 드론은 수적으로 많이 압도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미사일은 방공망으로 막으려면 상당히 힘들고 중요한 걸 때릴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사이에 그야말로 드론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는 지난번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좀 파괴가 됐고요. 이제 바레인에 있는 데이터 센터 미군의 AI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확인되는 바로 데이터 센터는 멀쩡하고 여기에 이제 전력을 공감하는 서브스테이션이 타격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도 있고 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가 직접 맞은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스테이션이 망가지면은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상당히 데이터 센터에도 약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문제될 거고, 카타르에 있는 해약은 지금 폐쇄가 되고, 그리고 병참 창고도 지금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걸프 지역은 자기가 직접 물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많이 하는데 바레인 같은 경우는 뭐 섬나라지만 100% 담수화에 의존하고 있고 카타르는 뭐 거의 비슷하게 99%, 쿠웨이트도 90%, 사우디도 70%, 그 UAE는 이제 42% 이렇습니다. 이란은 3%,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조그만 섬만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때렸거든요. 그걸 핑계로 GCC 국가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는 명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직접 그 담수화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게 취약점으로 잡혀 있죠. 바레인 국민들은 대부분 시아파입니다. 바레인이 과거에 이란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레인에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순위파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 국민 다수 한 60-7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제 굉장히 정파적으로 친근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걸 때리고 나면 시아파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전쟁이 오래되면은 이제 바레인에서 정권 전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재에도 이란 공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레인은 한 인구 100에서 15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고 섬이 있고, 사우디에서 들어가는 다리 하나가 연결된 대부분 연륙교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미 오함대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란에 직접 위협을 줬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바레인은 정부 차원에서 이걸 수습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미군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담수보다는 LNG 시설이 핵심 취약점이긴 합니다. 뭐 담수도 취약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란이 때린 거 보면 각 국가별로 가장 아픈 급소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그런 패턴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그 때린 그 표적 선정 자체가 거의 아무 생각 없는 미친 전략이라 할 수도 있고 좀 바보 같은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란이 담수 시설을 가지고 일부밖에 피해를 안 입거든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걸프국의 담수시설 보복 타격 명분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수시설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걸 취약하게 하니까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가 있는 이 국가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 하더라도 국가가 너무 큰 피해를 입으면은 거기서 이제 작전하기가 좀 곤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외교적으로 계속 발생하는데, 미국이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그야말로 뭐 싸우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따진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UAE하고 오만은 이제 협상에도 계속 중재를 했고, 이란하고 친한 나라죠. 미국하고도 친하지만 약간 스위스 같이 중립적인 나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지난 40일 동안 많이 두드려 맞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별로 이제 공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다프라 기지나 바카라 원전 예비 발전기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제 초기에 좀 피격을 했죠. 그리고 뭐 유조선도 때리고 했는데 지금 오만은 상당히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두캄 항구나 가님 공항이나 해상 관제 레이더도 때리고 있고, 크라운 팰리스 호텔에 있는 그 미군들이 기지에 못 있고 이제 호텔에 자고 있는 호텔에서 생활하는데 그 호텔을 때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때린 것은, 오만을 때린 것은 오만이 이제 중재도 하고 했지만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대이란 작전에 협조를 했다, 이게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다시 표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자기한테 해를 미치는 누구라도 이제 전부 그 미군을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이제 공격 대상인데, 행위가 밝혀졌을 때는 공격을 하는 거죠. GCC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힘은 없고, 그리고 뭐 외교적으로도 미국한테 잡혀 있고 이러니까 양쪽으로 힘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중국하고나 뭐 여태 동북아의 상황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는 거의 최근까지는 지난 8일 동안 표적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안 때렸어요. 안 때렸는데 뭐 하나 있었던 것은 후티가 소위 말해서 장례식에 참여한 일행들이 이제 다시 이란 비행기로 이제 후티 사나 공항에 착륙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착륙 못하게 폭격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고 이제 뭐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약간 사우디 외무장관이 이란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이래가지고 암묵적으로 확전 제한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하고 바레인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때렸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
사실이면은 확전이 이제 사우디까지 가는 거죠. 근데 오늘이 월요일이고 토요일 날 저녁 때 사우디의 미군 기지에 탄도탄을 이제 이란에서 발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사했는지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결국은 트럼프하고 헥세스가 그 이란 혁명 수비대 핵심 기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블리트레이트 하겠다 이렇게 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미국이 프린스 술탄 기지가 사우디에 있는 기지가 상당히 많은 미군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발전 기지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말을 말 안 하고 나중에 파괴하면 되는데 그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미리 지금 사우디하고 외교 관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일단 자기네 살기 위해서 먼저 때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우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지금 처음으로 한번 때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발전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UAE를 공격할 거라고 하면서 사우디하고 오만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오는데 뭐 자기 나라로 오는 걸로 생각하고 할 마라 UAE를 공격할 거다 이런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이란이 굉장히 하나하나 따져가며 때린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만에 미군이 입주한 크라운 팰리스 호텔을 드론으로 때렸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으로 때렸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해상이나 정규전에 별도 작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미사일 공격은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개전 이후에 한 7 정도 했지만은 드론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홀수선 하부에 정밀하게 명중한 사례는 어찌 보면 대한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자이라 그러니까 오만에 있는 후자이라의 환경 물량이 한 600만 벨로 급감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ILGC가 싸웠다면 지금 정규군이 독자적으로 이제 10차례 이제 드론 웨이브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이 정규군도 이제 본래는 ILGC만 이렇게 공격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규군도 온건한 세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지역을 계속 타격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맹렬하게 작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지상군들이 가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쿠르디스탄에 그야말로 뭐 지금 공수특전사 들어와가지고 한 기지 3개 정도를 제거하고 뭐 굉장히 고급 중간 사령관이나 고급 사령관 이런 걸 제거를 했고 11개 임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르빌에 있는 이제 친이란 반군 세력에 대해서 미군이 또 공격을 하고 여기서도 공격을 하고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지금 거기서는 이제 근접 방공 체계 이걸 가지고 일부 막기도 하고 하는데 세력이 좀 딸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시면은 이라크의 이제 쿠르디스탄에 이제 굉장히 많이 폭격을 해가지고 큰 화염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무기고 같은 걸 때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란에 있는 공수 특전 부대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르드족하고 많이 전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의 매일 글을 올리는 제 블로그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를 방문해 소통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읽고 이제 추천사도 작성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쓴 책을 번역한 건데 보면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의 지도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상당히 이제 많은 걸 저도 배웠습니다. 지정학에 대해서 저도 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좋은 책이라서 이제 추천드리고요. 지정학은 사실은 다른 게 없고 다 이해관계거든요. 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학을 볼 때 어느 편을 들면은 뭐 우리하고 비슷한 마인드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like minded 뭐 country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걸 놓칩니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 자기의 국익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에서 먼 곳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사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한테 올 문제고 현재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알려면은 꽤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모든 역사를 알기엔 되게 힘들지만은 지도책을 보면은 상당히 직관력 있게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걸 그냥 보고 무턱대고 보고 있으면은 뭐 대략 흐름은 알 수 있어도 깊이 있게 이해를 못 합니다. 깊이 있게 알려면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뭐 그 실상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누구 편을 든다고 비난도 받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실상을 하나씩 알면 알수록 눈이 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정학 볼
볼 때 항상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 항상 이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물러난 사람도 팔란티아하고 한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뭐 우리하고 전혀 관심 없는 나라의 어떤 국방장이 물러나고 하지만은 팔란티아는 지금 그 하여튼 마음껏 자기가 해보고 싶은 전쟁을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움직이는 세력들하고 실제로 전쟁에 그 피해를 당한 쪽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어쨌든 그런 배경들까지 뭐 이런 걸 깊이 있게 보셔야지 알 수 있는데 일일이 시간 없는데 그 다 알 수는 없고 그래도 큰 기둥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진지의 군사력 이야기 방문해 주셔서 소통하고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